사람들은 장창대를 뛰어난 선비라고 한다네. 네, 영화 자산어보를 통해서 정약전의 삶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실 정약전 하면은 우리가 가장 많이 떠올리는 게 자산어보일 겁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해양백과사전인데요. 그런데 한때 자산어보가 좀 잘못 알려진 경우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 자산어보가 동아시아 최초의 어보다, 또는 우리나라 최초의 어부다, 이렇게 평가를 받던 때도 있었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자산어보보다 일찍 만들어진 어보도 많습니다. 16세기에도 나왔고요. 또 우리나라로 좁혀봐도 자산어보보다 더 이른 시기에 나온 어보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보는 그 전에도 많이 있었는데 이제 자산어보가 그 중에서도 이제 상세함이라든지 또 그 분류 체계라든지 이런 데서 많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중들에게 더 많이 알려진 것 같아요. 그럼 정약전은 왜 해양백과사전을 만들게 된 것일까요? 그 정약전의 생각을 들어보기 위해서 자산어보의 서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산은 흑산이라는 뜻이다. 흑산도 바다에는 어족이 매우 많지만 내가 이름을 아는 어족은 거의 없었다. 그리하여 내가 섬 사람들에게 이것저것 물어보아 어보를 짓고자 했다. 그러니까 자산어보의 자산이라는 뜻은 사실 흑산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산어보는 사실 흑산도 어보죠. 흑산도에 사는 해양 생물들을 기록한 어보다. 그리고 정약전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책은 병을 치료하고 쓰임을 이롭게 하고 재물을 잘 관리하는 여러 전문가에게 진실로 바탕으로 삼을 만한 내용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산어보는 아주 실용적인 성격의 책이에요. 어떤 사람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게끔 하겠다. 단순한 유배 개개 취미로 이렇게 만든 책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자산어보는 그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름이 한 차례 바뀌었습니다. 원래 자산어보의 책 이름은 자산어보가 아니라 해족도설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해족도설의 도자는 그림 도자거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도감은 그림이 있는 책이잖아요. 물고기 도감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름이 자산어보로 바뀌면서 그림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애초에 기획을 정약전이 바꾼 건데 그 바뀌게 된 원인은 사실 동생인 정약용이 제공을 했어요. 자산 정약용이 하루는 형님한테 이런 내용의 편지를 보냅니다. 책을 저술하는 일은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해족도설은 아주 기이한 책으로 이건 역시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될 책이지요. 여기 말하고 있는 이 해족도설이 바로 자산어보의 전신, 초기 기획 단계로 추정되는 책인데요. 이때만 해도 정약전은 도감을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정약용이 형한테 이런 조언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림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림을 그려 채색하는 것보다는 글로 쓰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이 도감을 만들려고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정약용이 편지를 보내서 그림은 대체 어떻게 하실 거냐. 굳이 그림을 그려서 색칠하는 것보다는 그냥 글로 쓰는 게 나을 겁니다. 문자로만 해도 됩니다. 이렇게 조언을 해줬어요. 그리고 정약전은 이 동생의 조언을 받아들였는지 안 들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자산어보에는 그림이 없거든요. 사실상 동생의 이 조언을 받아들였다고 봐야겠죠. 정약용 선생님이 이 조언을 안 해줬으면 아마 지금쯤 우리는 자산어보가 아니라 해족도설에 있는 물고기 그림들을 감상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자산어보에 그림이 빠지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쨌거나 그림은 빠지게 되었지만 정약전 입장에서는 충실하게 이 물고기 어보를 완성하기 위해서 여러 조사들을 했어요. 특히나 이 물고기에 대해서 잘 아는 섬 주민들한테 자문을 많이 구했는데요. 예를 들어 정약전이 이 고등어에 대해서 섬 사람들한테 물어본 내용이 자산어보에 기록되어 있어요. 고등어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줬다고 합니다. 이 물고기는 경호년부터 을축년까지 풍성했다가 병인년 이후에는 어획량이 점점 줄어들어 지금은 자취가 끊겼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물고기에 대한 생김새만 적는 게 아니고 이 물고기의 어획량, 또 서식지, 또 언제 얼마나 잡혔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적은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정보들의 근거로 이렇게 섬 주민들의 의견이라고 밝혀놓은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이렇게 정약전이 여러 사람들에게 의견을 물어봤는데 사람들의 말이 제각각인 겁니다. 그래서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적고 있거든요. 자산어보 서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섬 사람들을 두루 만나보았다. 어보를 만들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사람들의 말이 제각기 다르고 딱히 의견을 쫓을 만한 사람이 없었다. 그러니까 누구는 이렇게 말하고
또 누구는 저렇게 말하고 섬 사람들이 이제 말이 다 제각기 다른 거예요. 이렇게 정약전이 이제 섬 사람들의 말이 다 다르니까 누구의 말을 쫓아야 되는지 갈팡질팡하고 있을 때 운명적으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그 사람이 영화의 또 다른 주인공인 장창대라는 사람인데요. 장창대는 알려지기로는 1792년생, 그러니까 정약전을 만났을 때는 10대 말에서 20대 초반으로 추정되는 청년이에요. 근데 정약전은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이 장창대를 마치 선비를 대하듯이, 아주 높으신 학자를 대하듯이 장창대라는 인물을 대합니다. 자산어보 서문에서는 이 장창대라는 인물에 대해서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고마움을 전하고 있어요. 섬 안에 장창대라는 사람이 있었다. 성품이 차분하고 꼼꼼하여 동식물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깊이 생각했다. 대상의 성질과 이치를 잘 터득하고 있었으므로 오직 그의 말은 신뢰할 만했다.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제각각 말이 다른데 창대의 말만은 신뢰할 만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장창대는 문을 닫고 손님을 사절하면서 독실하게 옛 서적을 좋아했다. 그러나 집이 가난해 책이 많지는 않았다. 나는 그를 초청하고 함께 숙식하고 궁리한 뒤 책으로 완성하고 이를 자산어보라고 이름 지었다. 이 책을 짓는데 창대의 힘이 컸다는 걸 이렇게 서문에서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 자산어보의 서문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영화가 바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영화 자산어보입니다. 실제로 정약전의 자산어보를 보면 창대가 말해준 내용들이 많이 실려 있어요. 예를 들어 청어에 대한 조목을 보면 청어에 대해서 장창대의 의견을 적고 있는데요. 창대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청어는 영남에서 나는 것은 등뼈가 74마디이고 호남에서 나는 것은 등뼈가 53마디입니다. 청어 등뼈의 수가 다르다. 이걸 장창대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청어를 손질하는 과정에서 이제 등뼈 수를 하나하나 세하려 본 겁니다. 이 대사도 영화 자산어보에 연출이 되었어요. 그리고 또 창대의 말이 인용되어 있는 게 육각복이라고 하는 어종인데요. 이 물고기에 대해서 창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전에 세찬 파도가 일어났을 때 해안으로 떠밀려 온 것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파리에 대한 창대의 말도 재밌는데 예전에 해파리의 배를 갈라보았는데 호박의 썩은 속과 같이 생겼습니다. 이걸 보면 장창대라는 캐릭터도 좀 알 수가 있는데요. 그 동식물을 단순히 먹는 대상으로 본 게 아니고 자신의 관찰의 대상으로 본 거예요. 동식물에 대한 호기심이 남달랐기 때문에 정약전이 이 창대의 말을 그렇게 믿었던 게 아닌가. 실제로 좀 두 사람이 비슷한 면이 있는 게 정약전도 실제 생물을 해부를 직접 다 해보거든요. 해부를 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정보들이 자산어보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상어에 대한 조목을 보면은 암컷은 배에 2개의 태보가 있다. 태보 안에는 4-5개의 태가 있으며 태가 자라서 새끼가 된다. 또 상어뿐만 아니라 이제 홍어, 학자들은 이게 가오리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보면은 암컷 음부 바깥에 구멍이 하나 있다. 구멍 안으로 3개의 구멍과 통하는데 그중 가운데 구멍은 창자와 통하고 그 곁에 구멍 2개는 태보가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정약전이 해부를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정보인데 자신이 직접 안을 갈라보고 관찰을 하고 그 결과를 이렇게 세세하게 기록을 한 거예요. 이처럼 두 사람이 정말 잘 맞았죠. 두 사람 모두 동식물에 대한 호기심이 뛰어나고 사물에 대한 관찰력이 있는 사람들이었는데요. 다만 두 사람이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 그 대표적인 게 소라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산어보에는 장창대가 정약전한테 이런 말을 해줬다고 해요. 개가 소라를 먹으면 소라로 변화한 뒤에 그 소라 껍데기 안으로 들어가서 껍데기를 지니고 사는 놈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해줬는데 이게 정약전은 안 믿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약전이 이제 자산어보에는 이 창대의 말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 말도 일리가 있는 듯 하지만 역시 확실하게 믿을 만하지는 않구나. 의심나는 내용이지만 일단 적어는 놓겠다. 그러니까 정약전이 그 창대의 말을 적어는 놨는데 이거는 완전히 믿을 만한 내용이 못 된다. 이렇게도 같이 병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 말을 무조건 다 믿는다든지 100% 신뢰한다든지 이러지는 않은 거예요. 이렇게 정약전은 이 젊은 청년에게 마치 학자를 대하듯이 한 선비를 대하듯이 존중하고 또 그의 인품이나 학식을 높이 평가했었어요. 이때 정약전이 이 장창대에게 써준 시가 몇 개 있는데요. 그 시들을 읽어보면 당시 정약전이 이 창대를 어떻게 대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시를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나주바다 서남쪽에 한 선비 기이하니 평생 본 적 없지만 서로 마음 잘 알았네.
옛날의 현자와 같이 인간의 속세를 초월하여 동강에 물러나 낚싯줄이나 손질하네. 그리고 또 다른 시에서는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장창대를 뛰어난 선비라고 한다네. 언제나 손에서 책을 놓지 않고 마음에서는 도가 떠나지를 않는다네. 아랫사람 대하듯이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자신의 벗으로서 또는 자신과 이제 학문을 토론하는 선비로서 그 장창대라는 인물을 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시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어요. 초저녁부터 이야기 나누다 보면 어느새 바닷소리가 들려오는구나. 어찌하면 한낮부터 밤이 다하도록 그와 함께 이치의 근원을 깊이 더듬어 볼까. 저는 사실 이 시를 읽으면서 정약전 선생님이 정말 어른이다. 너무 멋진 어른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자신보다 한참 어린 그 젊은 청년에 대해서 이렇게나 깊이 존중을 해주고 자신의 나이와 신분을 내세우지 않고 그 청년을 이렇게 이해해주고 또 인정을 해줬던 거. 제가 창대였다면 정말 너무 멋진 선생이다. 너무 멋진 어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정약전은 창대의 힘을 빌려서 자산어보를 만들기는 하는데 안타깝게도 1816년에 끝내 육지를 밟지 못하고 유배지에서 세상을 뜨게 됩니다. 동생인 정약용은 약 18년간의 유배 생활 끝에 풀려나게 되는데 결국 그 형인 정약전은 결국 풀려나지 못하고 그 섬에서 안타깝게 생애를 마치게 돼요. 정약전이 사실 이 흑산도에 살았을 때 우리가 지난 2부에서도 살펴봤지만 흑산도 주민들의 마음을 얻게 됩니다. 정약전의 묘지명을 보면은 정약전이 흑산도를 떠나려고 하자 흑산도 사람들이 모두 일어나 정약전을 붙들고 떠나지 못하게 했다고 적고 있어요. 그 정도로 정약전을 아끼고 사랑했던 겁니다. 네, 오늘 이렇게 자산오보까지 끝냄으로써 약 1년 3개월을 달려온 조선시대 사극영화 특집이 끝나게 되었는데요. 사실은 이 8작품만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제가 꼭 다루고 싶은 영화가 또 몇 개가 있어요. 그 영화가 바로 2013년에 개봉한 관상이라는 영화이고 또 최근에 개봉했었던 한산이라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연장을 해서 두 영화를 다 다루고 사극영화 특집을 마치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영화 관상을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